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을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지난해까지 지구의 역사와 그리고 이제 고대 석기 시대의 역사 그리고 이제 문명의 발생 등을 다뤄봤는데요. 이 뭐 몇 번에 거쳐 가지고 제가 이제 주로 역사 얘기 뭐 이런 고대사 얘기 이런 것만 중구장창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역사를 약간 좋아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하고는 틀리게 이제 나중에 좋아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관련된 책들도 좀 읽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역사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나 이제 할머니들한테 계속 이제 들어왔던 그런 이제 옛날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재미있는 거죠. 이게 뭐 얼마나 재미있으면 사실 뭐 수많은 영화와 소설 그리고 이제 드라마까지 어떤 역사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사실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단순한 재미 말고도 각종 사건과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들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돌이켜 따져보는 것만 해도 어떤 세상 사는 지혜를 많이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것이 또 역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역사를 좀 좋아하고 그 역사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제 아이들을 보면 뭐 그런 저의 바람과는 조금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사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 앉혀놓고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가끔은 이제 애들도 그러죠. 아빠가 뭐 이런 것도 알아 하면서 살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아빠로서 어깨 한번 힘 한번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가 뭐 중국 뭐 이런 그 역사들도 보면 재밌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가끔씩 재밌는 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 두었다가 아이들에게 좀 유식한 척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본적으로 뭐 역사라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그 저 옛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제 역사를 배우는데 저는 사실 그때는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 친구들을 보면 역사했을 때 역사 선생님이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해줘갖고 재미있었다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뭐 그때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공부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했는지 그 당시에는 게 별로 역사가 재밌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뭐 세상 살면서 뭐 주워 듣는 것도 많아지고 뭐 쓸데없는 지식도 많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역사에서 돌아갔던 뭐 결국은 사람 사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사의 재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들어서 여러 상황들하고 이제 매칭을 시키면서 이러면서 더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보면 이 역사를 배우는 경로가 뭐 저도 비슷했지만 어떤 역사서를 읽거나 학교 수업에서 이렇게 배운다는 것보다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TV 예능 뭐 이런 데서 이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나 요즘에는 말이죠.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일단 재미있고 또 이거 뭐 거기 나오는 배우들 보면 뭐 폼나고 그리고 이제 이쁜 배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가죠. 그리고 이제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머리에도 이제 쏙쏙 들어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요즘 사극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사극 드라마들을 보면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 대사도 언제부턴가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저 재미도 없는 거 왜 이렇게 보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대사들도 보면 사극 말투 옛날에 어떤 사극적인 말투를 버리고 현대식 구어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 현대 드라마인데 한복만 입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TV에서 역사를 잘 포장해서 알려주는 거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고리타분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재미있게 포장해서 이제 애들한테 꼽아주는 거니까 뭐 애들뿐만이 아니라 뭐 그 역사에 관심 있는 많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힘든 그런 역사 공부를 재미를 첨부해서 놀면서 뭐 이렇게 보게 되니까 훨씬 더 재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역사 공부를 좀 하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TV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의 어떤 허와실, 아니 이게 뭐랄까 어떤 사실과 주장 정도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뭐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라는 것이 이 어떤 시청률에 목숨 거는 어떤 PD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위해서 어떤 것들은 뭐 재미없는 생략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약간 좀 뻥튀기를 해서 과장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또 창작 같은 것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컨텐츠라는 거죠. 물론 이제 좋게 포장하면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뭐 이렇게도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역사를 기술한 어떤 사관의 관점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할 때는 그게 이제 쓰여졌던 그 시기와 환경, 그리고 이제 그 저자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고 함께 한번 생각해 봐야 제대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을 갖고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훌륭한 역사가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2차 사료, 뭐 3차 사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기록한 원래의 1차 사료를 다시 옮겨 놓는 그런 사료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참고를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 사람의 입을 거치다 하다 보면 이게 뭐 없던 얘기도 마치 사실이 되고, 뭐 중간중간에 좀 뻥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서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다룬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또 감독의 주장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약간의 소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떤 편견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역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작품 세계가 주는 어떤 재미와 그리고 이제 감동을 너무 이제 객관적으로만 따지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좀 쓸데없이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뭐 뭐든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과 어떤 허구와 뭐 그런 것들 중간에서 너무 허구 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뭐 좋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잠시 이제 잡설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이제 저는 이 역사라는 거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어떤 왜곡과 편견이 들어갈 개연성이 분명히 많을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객관성과 어떤 다양성이 중시되어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양성. 이제 제가 항상 이 오아들의 어떤 주제랑 어느 정도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오아들의 주제로 어떤 사극 드라마로 다루어졌던 역사 이야기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TV에서 어떻게 포장됐나 이런 걸 한번 찝어보는 거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죠.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그것도 이제 특히나 이제 오늘의 주제인 사극 드라마 매우 잘 만듭니다. 퀄리티 매우 높죠. 기억하시겠지만 한류 붐을 일으켰던 뭐 대장금을 비롯해서 뭐 용의 눈물 뭐 이런 것들 전국적인 인기도 모자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누렸던 그런 작품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작품만 꼽아봐도 이거 뭐 사실 뭐 양손으로 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랄 지경일 정도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수많은 테마들 중에서 바로 그 선덕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선덕여왕보다 아마 미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아마 쉽게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뭐 한 2009년도 정도에 나왔던 작품이었죠. MBC에서 아마 창사 특집인가 뭔가 해서 만들었던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고현정 씨가 이제 오랜만에 배역을 맡아서 또 나름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이었죠. 거의 아마 1년 내내 방송했던 엄청난 대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기 또한 뭐 나름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제 선덕여왕 하면 신라 최초의 여왕 아니죠. 뭐 어찌 보면 한반도 최초의 여왕이죠. 사실상 삼국을 통일해서 그 통일 신라를 세웠던 그런 김유신과 그리고 김춘추를 등용했던
삼국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 신라 27대 왕입니다. 일단 한국 최초의 여왕이었다는 사실만 하나만으로도 사실 이제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여왕의 탄생 배경과 그리고 있던 엄청난 그 인물이었던 김유신, 거기에 그 선덕여왕의 정적이었던 판무파탈 미실의 존재까지 드라마로 만들 만한 거리가 너무너무 풍성한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제 그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 때문에 선덕여왕을 주제로 삼은 건 아닙니다. 그럼 왜 하고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오늘 오화들의 주제를 선덕여왕을 꼽았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려 이전의 고대사,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뭐 어찌 보면 매우 처참한 수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록된 역사서는 고려 때 편찬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이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삼국사기는 원래 이제 정식으로 편찬된 어떤 역사서는 아니죠. 조금 심하게 말해서 정부의 홍보물 정도, 뭐 찌다시 정도 뭐였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삼국유사는 거기에 비하면 더하죠. 이제 삼국유사는 이제 일현이라는 스님이 쓴 책인데 아무래도 이제 불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어찌 보면 이제 불교의 설화 모음집 정도의 책이라고 보는 시각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책들이 워낙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그 유일한 그 당시의 역사서 뭐 내지는 기록서 뭐 이 정도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뭐 얼마나 자료가 없는지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죽 사료가 없으면 그 옛날 이제 돌에 새겨진 금성문까지 사료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성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바위나 절벽에 새겨놓은 어떤 글씨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이제 광개토 왕릉비나 뭐 진흥왕 순수비처럼 나라에서 이제 제대로 돼가지고 뭐 새겨놓은 것들도 있지만 그냥 뭐 개인들이 남겨놓은 것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등산 가서 보면 뭐 이런 데 가서 뭐 김개똥 뭐 여기 다녀가다 뭐 사랑의 누구 뭐 하트 그려놓고 뭐 이런 것들 바위에 막 새겨놓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금성문이라는 게 사실 뭐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고대사 자료로 사료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처참한 수준의 그 사료를 갖고 있는지 대충 이제 감이 잡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나 이제 신라시대에는 역사 기록을 정말 잘 안 해서 이렇게 사료가 없느냐? 사실 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고려사나 이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것을 보면 거의 이제 뭐 편집중 수준으로 기록에 집착한 민족이 또 우리 민족입니다. 실제로 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당시만 해도 참고로 했다는 어떤 역사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작성됐던 기록서들이죠. 이런 역사서가 국내 것만 이제 10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모두 이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작성되었던 그런 책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기록은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았던 기록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다들 이제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제 모두 우리나라에 이제 외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수많은 외침을 통해서 소실도 되고 약탈도 당하고 뭐 그랬던 거죠. 게다가 이제 우리의 치욕적인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문화재가 이제 수탈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유출된 자료들도 엄청나게 이제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게 이제 남은 게 어찌 보면 뭐 요행일 수도 있겠죠. 이거 뭐 얘기하다 보면 이제 엄청 열을 받게 되는데 그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선시대 그 외규장각 도서가 한 340여 권이 그 한 150년 만에 프랑스로부터 이제 저희가 반환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외규장각 이거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조선시대 어찌 보면 이제 국립도서관이었던 규장각의 자료를 백업을 하기 위한 백업본들을 이제 보관하는 그런 형태의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도서관인 이제 규장각처럼 열람하고 뭐 이렇게 꺼내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완전 이제 보관용으로만 만든 일종의 백업 창고라고 보는 거죠.
이제 혹시나 모를 이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뭐 그런 이제 외 규장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강화도에 두었었죠. 뭐 사실 이제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소실되고 그나마 이제 한 군데서 원본이 이제 발견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고려 시대 때 그 원나라가 들어왔을 때 마지막까지 버틴 곳이 또 강화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가 나름대로 이제 외침에서 나름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그곳에 그 강화도에 이제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병인 양요인데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때 프랑스가 강화도를 약탈하면서 이 외규장각도 이제 완전히 불질러 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화재로 인해서 외규장각에 보관 중이었던 약 5천 권 정도가 넘는 책들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 말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걔들이 나름대로 이제 수베니어로 이제 한 갯장만 자기네 나라로 가져갑니다. 바로 이게 그 말 많았던 그 프랑스가 보관하고 있던 외규장각 도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훔쳐간 우리나라 책을 그것도 이제 다 갖고 간 것도 아니고 대부분 홀라당 불질러 버리고 한 박스만 이제 기념품으로 가져갔다가 최근까지도 이제 자기네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프랑스 도서관에서 일을 하시던 그 우리나라의 박병선 박사님이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해서 찾아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엔 미안했어 이러면서 이제 돌려줘야 되는 게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고속전철 기술을 이제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요걸 빌미로 협상거리로 세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속전철이 떼제배로 선정이 되니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제 겨우 반환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그 딜이 붙은 거죠. 근데 그 방식이라는 것도 약간 코미디 같은 게 이게 뭐 완전 반환이 아니라 임대를 해준다 뭐 이런 조건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야, 이 책들은 말이야 이거 우리 프랑스 거니까 너네들한테 완전히 주는 건 안 되고 그냥 빌려줄게. 뭐 그렇게라도 뭐 보려면 봐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뭐 개삑삑 같은 소리인데 좋다 이거죠. 그래서 한 100만 번 양보를 해서 그래 뭐 요즘 뭐 영구 임대주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주기에는 뭐 니들도 모양 빠질 거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영구 임대 뭐 이렇게 돌려준 게 아닌가 이렇게 싶었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또 5년으로 한정을 해서 5년 기간 뭐 이렇게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5년씩 연장을 해줄게 이랬다는 얘긴데 이거 이런 식으로 잔장구를 굴리는 프랑스도 뭐 정말 왕짜증이 나지만 이따위 거를 이제 협상이라고 받아온 정부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열받습니다. 이게 뭐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두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힘이 그만큼 좀 딸린다는 거죠. 뭐 협상하는 사람들이라고 뭐 저만큼 뭐 멍청하기는 했겠습니까? 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힘이 좀 없었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게 뭐 지금 얘기하다가 이제 한참 다른 길로 빠졌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고대사에 대한 기록이 사실 우리나라 자체는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뭐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 시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찌 보면 되게 단편적입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셔도 그렇게 많은 내용이 기억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어떤 실린 내용 중에서도 뭐 아직도 학계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국사책에 실린 내용들도 이런 상황인데 하물며 삼국시대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던 그런 드라마들, 영화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작가들의 어떤 창작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워낙 기록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1년 넘게 뭐 이렇게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그렇게 1시간 뭐 이상씩 해가지고 쭉 1년 넘게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거 보면 이거 사실 뭐 거기다가 뭐 기승전결 쫙 해서 온갖 암투 뭐 이런 거 다 넣고 했다는 거 자체 보면 정말 90% 정도가 뭐 사실 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찌됐던 뭐 이렇게 이제 빈약한 어떤 고대사 기록의 현실에서 역사계가 이제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 권의 책이 발견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책의 이름은 화랑색이라는 책인데요. 이 화랑색이 필사본이 갑자기 이제 출연을 하게 되죠. 이 화랑색이 필사본은 발췌본이 1989년도에 그리고 이제 그 후 6년 뒤에 그 자료를 좀 보강하는 상세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화랑새기 하면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화랑새기는 신라 시대의 문인인 김대문이라는 양반이 신라의 왕실과 그리고 이제 화랑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실제로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신라에 대한 이야기할 때 거의 빠짐없이 기초 자료로 이제 인용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만큼 이제 신라 시대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수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책이 이제 어찌어찌 이제 고려 시대까지는 계속 이제 자주 언급이 되다가 조선 시대부터 갑자기 이제 행방이 묘연해져서 현재까지는 이제 진본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책이 실존한다고 하면 이 고대사를 상세히 밝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책이죠. 어쨌거나 이런 가치가 있는 이 화랑색이라는 책이 이제 갑자기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살짝 아쉽게도 이제 진본이 아니라 사람이 옮겨 적은 필사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역사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사건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죠. 당연히 이제 발견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학계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연구가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화랑색이 필사본은 박창화라는 이제 일제시대 한문학자가 이제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화랑새기가 공개되기 한참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뭐 진짜인지 어디서 베꼈는지 이걸 이제 물어볼 방법은 사실은 뭐 없습니다. 이 박창화라는 분은 젊었을 적에 이제 화랑새기를 쓱 보시고 요거를 이제 베껴 가지고 그 요약본과 상세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 권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 이제 제자와 손자한테 이제 남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공개가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그동안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신라 왕족의 어떤 혈통 문제라든가 신라 집권층의 주류를 형성했던 그 당시 화랑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견 초기에는 그동안까지 이제 알려져 왔던 신라 시대의 어떤 역사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까지도 있을 정도로 매우 논란이 되었던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연구가 이제 계속 되면서 점차 이제 다른 자료들과 이제 일치하지 이거 좀 맞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특히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들과 이제 교차 겸정을 이제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서 약간 좀 그 오류가 발견되어서 현재 이제 주류 사학계에서는 뭐 별로 아직까지는 인정을 하는 그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내용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떤 교차 검증이 가능한 것들까지도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 진위를 놓고 계속 이제 논쟁을 하고 있죠. 네, 예전에 이제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 화랑새기의 출처를 추적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 박창화라는 양반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황실도서관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라고 것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까지 겨우겨우 보존됐던 이런 화랑새기를 일제시대 혹은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에 약탈을 당했고 그걸 일본은 이제 황실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한때 이제 황실도서관에서 근무하셨던 이 박창화라는 양반이 그걸 이제 우연히 볼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필사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일본 측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황실도서관에 이 화랑새기라는 책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부터 일본은 이제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제 한국 역사 관련된 서적에 대해서 뭐 거의 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들이 갖고 있다고 이제 이미 알려진 그런 자료들까지도 한국인들한테는 이제 그 열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화랑새기를 일본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 좀 애매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정말이라 그러면 뭐 이거 대단한 일일 텐데 모르죠. 일본 애들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자 이게 뭐 제가 이제 선동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화랑새기 뭐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바로 이 드라마 선덕여왕의 줄거리가 바로 이 화랑새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드라마에서 이제 중심 인물로 나오는 미실, 선덕여왕의 어떤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 정적이죠. 정적으로 나오는 그 인물이고, 그 당시 그 고현정 씨가 연기했던 그 인물인데요. 바로 이 미실이 이 수많은 역사서 중에서 유일하게 화랑새기에서만 언급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박창화 씨가 이제 필사한 이 화랑새기는 그 왕실혈통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화랑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게 성적으로도 이제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사회상을, 그 당시 사회상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워낙 이제 유교적인 분위기가 많이 들어왔던 고려나 조선시대에서 보기에면 뭐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남편이 뭐 5명씩 있었다거나, 그리고 뭐 삼촌이 조카랑 결혼을 한다거나, 또 뭐 시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랑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기본이고, 자기 상관한테 이제 뭐 임신한 와이프를 뭐 상납하는 내용도 뭐 거기 나오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 거의 이제 우리나라 요즘 이제 아침 막장 드라마를 찍히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들하고도 비슷한데요. 아니 그보다 더한가? 좌우지간. 이게 뭐 어찌됐든 이런 막장 드라마를 찍기 아주 딱 좋은 그런 줄거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또 이 박찬하라는 양반이 이게 또 애매하게, 이 양반이 이제 한문 소설, 그것도 아주 진한 그런 연애 소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들어간 이런 화랑새기를 사람들이 이제 이거 가짜 아니야? 뭐 이렇게 까는 이유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국시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워낙 뭐 빈약하기 때문에 뭐 신라 왕실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리고 이제 화랑의 우두머리 자리를 놓고 권력을 투쟁하는 이런 이야기 같은, 이거 뭐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이 상당수 수록된 이 화랑새기는 이 드라마 제작자들에게는 이거 뭐 와 이거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드라마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보물창고와 같은 그런 자료였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이 화랑새기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드라마 선덕여왕은 특히나 이 화랑새기의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이 충실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화랑새기의 내용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드라마의 각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재미적인 요소를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또 작가의 어떤 상상과 과장이 물론 더 들어갔었겠죠.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이런 2차 사료만 되어도 그 신빙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화랑새기를 본따 만든 이 드라마는 이 설사 이제 박창하 씨가 실제 화랑새기를 보고 썼다고 인정하더라도 일단 이제 필사본이니까 일단 이제 옮겨 적었기 때문에 2차 사료로도 인정받기가 좀 애매하죠. 그걸 또 이제 드라마 각본으로 또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상상을 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창작물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을 등장시킨 어떤 판타지,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왜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방송 바로 직전에 자막으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제 인물과 뭐 실제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뭐 이따위 것들, 뭐 최소한 이러면서 이제 안내 문구가 나오는 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네요. 왜냐면 이제 등장인물 나올 때마다 밑에 이제 뭐 이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막으로. 언뜻 보기에는 이게 마치 실제 그 역사적인 사실처럼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좀 이거 지금 뭐 진짜인가? 뭐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재미는 있지만 말이죠. 근데 뭐 어떤 사실보다는 좀 아닌데 거기다 이름 바꾸고 해서 뭐 사실성을 더 부각시키면서 어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아들에서는 그 실제 정사로 인정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선덕여왕과, 그리고 진짜일지도 모르는 이 화랑새기에서 말하는 선덕여왕을 비교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 드라마에서 추가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뭐 그런 건 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드라마에서 본 내용과 조금 아니면 많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서론만으로도 이제 한참 이야기가 되게 많이 길어졌는데요. 본격적인 선덕여왕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